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책인 생각 중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생각 과잉 멈추기. 제임스는 친절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기 인식이 뛰어나다. 어쩌면 지나치게 뛰어난지도 모르겠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는데 오늘만 해도 사소한 건강 문제가 신경 쓰여 온종일 어쩔 줄 몰라 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점치고 불안을 키웠다. 그러다가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 더는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한 제임스는 이제 자신이 건강에 대해 너무 과하게 생각한다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제임스의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질주했다. 상담을 받아야 할까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혼자 언쟁을 벌였다. 자신을 법정에 세워 스스로 변론하고 신문하면서 여러 기억을 끝없이 소환했고 계속 무언가를 추측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다 다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봤다. 불안하다는 게 이런 걸까? 이게 공황 발작인가? 아니면 내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여태 몰랐던 게 아닐까?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사실 괴로운 생각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다고 느낀 수많은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라지곤 했다. 잠시 후 제임스는 자신의 단점을 하나하나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뭐든 그냥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시 괴로워졌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1시간가량 고민했음에도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자 좌절감이 밀려들었다. 이내 우울해졌고 불현듯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였다. 늘 이런 식이야. 매번 날 잘 추스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제임스가 겪는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이 어느 날 어깨에서 발견한 이상하게 생긴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극이 지나치게 과한 세상에서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서 살고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평상시 자연스러운 사고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각이 과하면 사고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고통을 초래한다. 삶과 자아를 끝없이 고찰하는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원래 우리 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정반대로 움직인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반추,
강박,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기질은 기분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생각은 증폭되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가?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지금 하는 걱정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기 일쑤다. 그러다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 같은 증상은 범불안 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지만 이런 정신적 문제가 없더라도 생각이 너무 많을 수 있다.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깨닫기 어렵기도 하다. 생각 과잉은 매우 해로운 정신 활동이다. 그 활동의 형태가 분석이든 판단이든 추적이든 관찰이든 평가든 통제든 걱정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제임스처럼 전부 다에 해당할 수도 있다. 생각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시각각 자기 생각을 의식할 때가 많다. 메타 사고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을 되풀이한다.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때로 어떤 생각은 거북하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하는 과정이 충동적으로 경쟁하는 다툼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자기 생각에 의문을 품고 이를 의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잦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나 자기 생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내면을 파헤치는데 집중한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자주 의심한다.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미 일어났거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도 그 일을 여러 번 떠올린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는 장점일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을 더 잘 인식하고 주의력을 향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무릎 반사처럼 자동적인 반응에 의문을 품고 더 넓은 시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하지만 생각 과잉의 핵심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로운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생각을 과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경이로운 선물이다. 자신이 사고 과정까지 성찰하고 분석하고 질문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인류가 이룬 수많은 성공의 바탕이다. 생각은 장애물이 아니다. 다만 매우 유용한 도구인 우리 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신을 시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 뇌가 그토록 훌륭하고 생각이 그토록 유용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 과잉에 빠지고 이로 인한 문제를 겪을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나쁜 습관이라거나 성격 특성이라거나 약물을 치료해야 하는 정신질환이라거나
사실 생각 과잉은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당사자 스스로가 즐겨 집착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책을 집어든 사람이라면 뇌를 질주하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다행히 해결책은 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이를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각 과잉이 원인을 찾으려면 생각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무슨 뜻일까? 제임스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생각 과잉은 어깨에 있는 괴상한 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를 선택하는 일이나 3년 전에 누군가 제임스에게 한 말과도 상관없다. 갑자기 제임스가 자신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생각 과잉이 결과다.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날 괴롭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여유롭고 편안해지겠지? 전부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 많은 심각한 문제들은 생각 과잉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생각 과잉자의 다수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과하게 활성화된 뇌에 조종당한다. 이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건 상상도 못한 채 필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저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에 매달리며 이를 실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다가 처음과 다를 바 없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각 과잉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 문제의 심층을 살피는 게 우선일까? 아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게 먼저다. 또한 이 책은 생각 과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불안 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 과잉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불안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 과잉을 그 결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 과잉이 원인이 되는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불안, 내 안에서 왔을까? 불안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유력하게는 불안이 성격이 문제라는 이론과 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생물학적 소인이 문제라는 이론이 있다. 불안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를 비롯한 여러 장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 식단 관리,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 방식, 트라우마, 심지어 문화와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첼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뇌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특별한 업무가 없을 때 뇌는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정보와 기억을 처리하고 재처리한다. 말하자면 뇌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여기서 핵심은 쉬는 시간에도 뇌는 처리할 것이 있든 없든 무언가를 꾸준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 뉴런은 10,000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뇌는 우주에 알려진 것 중 가장 복잡한 물체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뇌가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반추다. 2010년에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가 발표한 논문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에서는 궁극적으로 뇌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고 있는 일만큼이나 많이 생각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렇게 함으로써 대개 불행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한 신경과학 행동 리뷰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이 실제로 DMN이 다른 사람보다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DMN이 활발한 사람이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돈, 일, 가족, 인간관계, 노화 등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러한 것들이 불안과 생각 과잉이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재정이나 가족 문제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불안과 생각 과잉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안에 휩싸인다. 우리는 방대한 연구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각 이론이 저마다 타당성이 있으며 여러 요소가 불안을 구성한다는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즉, 불안은 다양한 원인이 섞여서 발생한 결과이며 각각의 원인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전제다. 불안의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본성 대 양육에서 본성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내재한 본질적 요인이 불안의 중요 원인일 수 있다. 불안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전적 요인부터 살펴보자. 사실 불안을 유발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전자를 발견했다. 분자 정신의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9번 염색체에 불안장애의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불안장애의 유전율이 26%라고 설명한다. 불안장애 발병이 26%가 유전자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26%? 분명 당신은 유전이 기여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74%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는 주변 환경과 가족력, 과거 경험,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종류의 연구가 어려운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불안이 두 가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불안이고 나머지는 부모의 양육 방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 같은 것들로 생긴 불안이다. 따라서 유전적인 영향과 경험적인 영향을 분리해서 보기란 힘들다. 불안장애가 부모에게 있으면 자녀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확률이 문제일 뿐이다. 불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못 박는 불안 유전자 같은 건 없다.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바뀌면서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증거도 있다. 특정 위험 요인이나 성향을 인식하고 있으면 불안을 다스리며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타고난 DNA도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진다고 본다. 특정 유전자는 멘티라 같은 분자 처리 과정으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다. 후성 유전학 연구진은 삶의 경험으로 메티라가 발생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티라 패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유전 때문일까? 그렇다. 하지만 단순히 유전 때문만은 아니다. 삶은 여전히 앞서 말한 74%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환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밖의 나머지에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유전자 이외에 우리 안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우리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에 빠진다. 건강을 걱정하던 제임스가 다양한 원인과 해결책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실 생각 과잉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재고하는 틀에 갇힐 뿐이다. 가려운 곳을 아무리 긁어도 그 순간만 시원할 뿐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생각 과잉을 유발하는 불안이 교묘하고 짓궂은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생각 과잉을 악화하는 특정한 촉발 요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다. 이 촉발 요인은 개인의 능력에 관한 불안일 수 있고 특정 사람과의 관계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불안일 수도 있다. 생각이 폭주할 때 단순히 억누르려고만 하면 반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걱정거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될 뿐이다. 이쯤 되면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반드시 방법은 있다. 이 책을 통해 괴로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